억울하게 유배를 가는 7살 도련님을 따라 나선 지혜로운 유모. 따스한 봄 햇살이 기와 지붕 위로 쏟아지던 한양 도성안, 위세등등한 이 대감댁에는 덕이네라 불리는 유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덕이네는 본래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갓난쟁이 아들을 키우던 안악이었으나 돌림병으로 그 피덩이마저 잃고만 기구한 팔자였지요. 자식을 잃은 슬픔에 젖은 불어터질 듯 아파왔고 마음은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이 대감 안방마님께서 난상 끝에 귀한 도련님을 얻으셨는데 산후조리가 잘못되어 젖이 나오지 않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덕이네는 죽은 제 자식 생각에 눈물을 훔치면서도 굶주린 도련님에게 젖을 물리며 정성을 다했지요. 신기하게도 덕이네의 품에만 안기면 칭얼대던 도련님이 방긋방긋 웃으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덕이네는 도련님을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키웠고 도련님 또한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울 때부터 친어머니인 마님보다 유모인 덕이네의 치맛자락을 더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대감마당에 까마귀 떼가 요란하게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온 집안을 감돌았지요. 사랑채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던 오후 난데없이 들이닥친 관군의 발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역적 무협을 포박하라! 한 놈도 남김없이 잡아들여라! 의금부 군졸들의 고함 소리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랑채에서 끌려나가는 대감의 비명, 혼자라여 쓰러지는 안방마님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지요. 매캐한 연기와 비명소리가 뒤섞인 마당구석, 7살 준이는 쪼그리고 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이 없는 절망적인 순간, 누군가 준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 유모가 왔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모두 도망쳤지만 덕이네만은 피가 거꾸로 솟는 그 난리통을 뚫고 도련님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겁에 질려 울음조차 나오지 않던 준이의 눈에서 그제야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피투성이가 된 안방마님이 기어나와 덕이네의 바지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마님은 손에 끼고 있던 옷가락지 하나를 몰래 덕이네의 손에 쥐어주더니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대감은 참수형을 당했고 어린 준이는 역적의 자식이라는 멍에를 쓴 채 머나먼 전라도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혀를 찼으나 덕이네는 보따리 하나를 메고 그 지옥 같은 유배길에 자원하여 따라 나섰지요. 유배길은 시작부터 사르르는 칼바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한양을 벗어나기도 전에 얇은 소복 하나 걸친 어린 도련님의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작은 발에는 물집이 잡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포졸반장이 채찍을 휘두르며 닥달했으나 준이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일 뿐이었습니다. 포졸반장이 험상궂은 얼굴로 다가와 준이의 멱살을 잡으려 하는 순간 덕이네가 비호같이 달려들어 도련님을 제 등 뒤로 감추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덕이네는 아무 대꾸 없이 퉁퉁 부은 도련님의 발을 어루만지더니 도련님을 등에 업었습니다. 장정들도 걷기 힘든 천리길을 아이를 업고 간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러나 덕이네의 등은 태산처럼 단단했고 그 온기는 화로처럼 따뜻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도착한 주막의 헛간방에서 덕이네는 자신의 밥그릇을 털어 도련님에게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문 밖에서 포졸들이 술을 마시며 나누는 은밀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사고로 위장해 죽이라는 지령이 내려왔다네.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은 험준하기로 소문난 문경세제의 깊은 산속으로 들어섰습니다. 벼랑 끝에서 포졸반장이 도련님을 유인하려 하자 덕이네가 돌멩이를 손에 쥐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포졸이 시퍼런 칼을 뽑아들자 준이는 비명을 지르며 덕이네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산기 끝을 뒤흔드는 거대한 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덤불 속에서 집채만한 호랑이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산군이라 불리는 그 호랑이는 이상하게도 덕이네와 도련님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칼을 든 포졸들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혼비백산한 포졸들은 비명을 지르며 산 아래로 도망쳤고 호랑이는 그들을 한번 그윽하게 바라보더니 유유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섬은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을 듯한 척박한 바위섬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역적의 가족이라며 쌀쌀맞게 등을 돌렸지만 덕이네는 묵묵히 걸음을 옮겨 폐가나 다름없는 유배소를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져온 식량이 바닥나자 덕이네는 마을로 내려가 구걸을 하여 도련님을 먹였습니다. 자신은 굶으면서도 배가 부르다며 환하게 웃어 보였지요. 다음 날부터 덕이네의 처절한 생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호미 하나를 들고 갯벌로 나가 손이 베어 피가 철철 흘러도 멈추지 않고 조개를 캐고 낙지를 잡았습니다. 낮에는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하고 밤이 되면 호롱불 아래 도련님을 가르쳤습니다. 준이가 지쳐 책을 덮으려 하면 덕이네는 눈물을 머금고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훗날 억울함을 풀려면 배우셔야 합니다. 세월은 흘러 유배지에서의 삶도 어느덧 자리를 잡아가나 싶었을 무렵 새로 부임한 탐욕스러운 사또 최가가 덕이네가 힘들게 모은 돈을 세금 명목으로 갈취하려 들었습니다. 덕이네는 도련님의 책 살 돈을 뺏기지 않으려 부엌구석 항아리 밑에 숨겨두었던 마님의 유품 옷가락지를 꺼내 포졸 반장에게 뇌물로 주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10살이 된 준이는 덕이네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유모를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10년이 훌쩍 지났고 어느덧 준이는 의젓한 20살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고을 사또인 최가는 날이 갈수록 탐욕이 심해졌는데 어느 늦가을 관아 앞마당에서 열린 글짓기 대회에서 준이가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시를 쓴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사또는 준이를 잡아들여 모진 매질을 가했고 덕이네는 피투성이가 된 도련님을 감싸 안으며 애원했습니다. 제가 대신 곤장을 맡겠습니다. 덕이네는 칠순을 바라보는 노구로 무자비한 곤장 50대를 맞으면서도 도련님이 괴로워할까봐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덕이네를 간호하던 준이는 새벽녘 헛소리를 하던 덕이네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옷가락지가 최사또의 손에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 가락지 안에는 선친께서 남기신 비밀 서신이 숨겨져 있었으니 그것을 되찾지 못하면 영원히 역적의 누명을 벗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준이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관아의 담장을 넘어 사또의 방으로 침입했습니다. 사또가 잠든 사이 자괴함에서 옷가락지를 발견했으나 깨어난 사또와 무사들에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준이는 망설임 없이 옷가락지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깨진 옷가락지 안에서 선대왕의 밀지가 담긴 비단 1000조각이 나왔습니다. 준이는 그것을 높이 들어 보이며 외쳤습니다. 영모는 간신배들의 조작이었소. 사또가 준이를 죽이려 칼을 빼든 찰나 암행어사가 출두했습니다. 놀랍게도 암행어사는 며칠 전 덕이네가 캔 조개를 사주었던 허름한 선비였습니다. 역적의 무리들은 소탕되었고 덕이네는 깨진 옷가락지와 혈서를 확인하고 통곡했습니다. 10수년간 쌓였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이준의 가문은 복권되었고 그는 높은 벼슬을 하사받아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준은 몰려드는 친척들을 물리치고 덕이네만을 진정한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늙고 병든 덕이네에게 꽃신을 신겨드리며 어머니라 불렀고 평생 효도를 다했습니다. 덕이네가 세상을 떠난 후 이준은 그녀가 평생 캔 조개 껍데기들로 탑을 쌓고 비석을 세워 그녀의 헌신을 기렸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땀이었고 땀보다 진한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